지식과 감성, 약간의 넋두리까지 공존하는 본격 일방향적 수다의 장, 몽땅 다락방입니다. 안녕하세요. 몽땅 다락방의 순무입니다. 요즘 저는 일주일 동안 독서 미디어 디톡스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티스트 웨이 4주차 과정으로 원래는 독서 금지 주간이지만 미디어도 포함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모든 책을 끊고 핸드폰, 패드, TV 등 시청각 자료와 멀어지는 시간입니다. 시작하기 전부터 두려움과 기대가 반반이었습니다. 두려움은 핸드폰을 하지 않는 시간에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낼 수 있는가에 관한 걱정이었고, 기대감은 생산적인 하루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감정이었습니다. 여름 휴가가 끝난 다음 날 바로 시작하기도 했고, 친구들과의 약속도 있었기 때문에 첫째 날은 생각보다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디톡스를 하고 있음을 체감한 건 둘째 날부터였습니다. 팟캐스트와 관련된 일을 하다가 집중력이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핸드폰이나 아이패드로 유튜브를 보면서 쉬곤 했습니다. 이번 주는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수도크를 풀고 멍을 때렸습니다. 독서를 금지한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쉬는 시간도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아서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아 일을 시작했습니다. 독서와 미디어 디톡스를 진행하면서 느낀 건 낭비하는 시간이 정말 많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하루에 다 하지 못할 일들을 하루 만에 끝내기도 했고, 집을 청소하는 시간도 늘어났습니다. 작은 사각형에서 눈을 떼니 이것저것 손봐야 할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책상을 정리했고 자리를 차지했던 수납장의 위치를 옮겼습니다. 바닥에 내려놓았던 물건들이 거슬려서 수납장을 알아봐야겠다고도 생각했습니다. 휴대폰을 보지 않으니까 사람이 엄청 부지런해진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해야 하는 일들을 오전부터 생각하며 약간의 스트레스를 잔잔하게 받아왔었는데, 디톡스를 하니 할 일들이 빠르게 사라져서 좋았습니다. 정말 필요한 일이 아닌 이상 휴대폰과 멀어지고 나에게 더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니 자연스럽게 스스로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한 번쯤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쳐나는 정보들과 관념들로부터 멀어지고 눈앞에 있는 것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 요즘과 같이 너무나 빠른 세상에 잠깐의 휴식이 되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몽땅 다락방에서 다룰 주제는 드라마 선의의 경쟁입니다. 올해 2월에 방영되어 3월에 종영한 작품입니다. 네이버 웹툰 선의의 경쟁을 원작으로 만들어진 드라마이기도 합니다. 저는 웹툰으로 처음 접했고 드라마로 제작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큰 기대가 되었습니다. 드라마의 주인공 4명이 모두 여성이라는 점, 한국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GL 장르 드라마라는 점이 기대 요소였습니다. 드라마는 저의 기대를 넘치게 충족시켰습니다. 탄탄한 스토리와 구멍 없는 배우들의 연기력이 뒷받침된 작품은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한 것 같았습니다.
선의의 경쟁은 채화여자고등학교를 배경으로 4명의 주인공이 특정 사건에 휘말리고 이를 해결해 나가는 스토리입니다. 뭉땅 다락방 1부에서는 드라마의 1화, 2화, 즉 1부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서해 바다로 보이는 갯벌에서 유치원생의 여자아이가 홀로 서 있습니다. 원복을 입은 다른 아이들과 달리 여자아이는 공주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갯벌에서 장난을 치며 혼자 놀다가 주위를 둘러보니 함께 있어야 할 선생님과 친구들은 보이지 않았고 갯벌에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이 여자아이의 이름은 우슬기, 드라마의 메인 주인공 중 한 명입니다. 슬기는 갯벌에서 미아가 되어 어느 한 보육원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 어른들이 마치 아이들을 간택하듯 입양해 갔습니다. 슬기는 크게 눈에 띄지 않은 아이였기에 매번 보육원에 남는 아이가 됐습니다. 말주변도 적었고 소심했던 탓에 존재감이 적었던 슬기는 아무도 밥대를 알려주지 않아 급식을 놓치기 일쑤였고 식수대에서 물로 배를 채우고는 했습니다. 그렇게 중학생이 된 슬기는 여전히 별다른 존재감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보육원에서는 등교하는 아이들을 봉고차에 태워 학교까지 데려다 주었으나 하필 그 봉고차에는 보육원 마크가 떡하니 달려 있었습니다. 보육원 출신인 것이 첫날부터 알려져 슬기는 일진 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합니다. 칠판에는 자신의 욕이 한가득 써져 있었고 책상은 넘어져 있었으며 자신의 교과서는 칼로 난도질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던 슬기는 보육원 선배의 한 말로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보육원 선배 병진은 보육원 아이들에게 알바를 제안하고 돈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보육원 출신 아이들은 아르바이트도 제대로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불법적인 일로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병진이 시킨 일은 거짓 신분증으로 정신과를 돌아다니며 ADHD 약을 수십 개씩 타오는 일이었습니다. 알바가 끝난 후 봉고차에 타 출발하며 병진이 슬기에게 공부를 잘하냐고 물었습니다. 슬기는 반에서 15등 정도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병진은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하네. 공부 열심히 해라. 나처럼 살기 싫으면. 이 말을 하며 슬기에게 정신과 약을 몇 개 건네줍니다. 슬기는 병진의 말이 묘하게 설득력 있다고 느꼈습니다. 불법 아르바이트를 시키는 양아치가 하는 말이어서 그런지 정말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병진처럼 살게 될까봐 슬기는 그날의 대화 이후 미친 듯이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반에서 15등을 하던 슬기는 노력의 보상을 톡톡히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반에서 2등을 하게 되었고 머지않아 전교 1등까지 순식간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부를 잘하니 슬기가 받는 대우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보육원에서는 원장실에서 편안한 환경에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었고 손수 방까지 끼니를 직접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일진들의 괴롭힘에서도 벗어나게 되어 학교에서는 아무도 슬기를 건드리지 않았죠. 슬기는 깨달았습니다. 보육원 출신인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공부밖에 없다고. 슬기는 전교 1등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병진이 주었던 정신과 약을 먹게 됩니다. 약을 먹으니 주위의 소음은 모두 사라졌고 고도의 집중력이 발휘되는 걸 느꼈습니다. 슬기는 그 이후부터 수시로 정신과 약을 먹으면서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그렇게 전교 1등으로 중학교를 졸업했고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도 1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슬기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서 서울로 전학을 가게 됩니다. 아빠를 찾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슬기의 아빠는 채화여자고등학교의 수학 선생님이었기에 채화역으로 전학을 갑니다.
혼자만 다른 교복을 입고 자신의 몸만한 캐리어를 끌고 가는 슬기는 눈에 띄었습니다. 교무실에서 담임 선생님을 찾아간 슬기에게 담임은 무심한 태도로 슬기를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슬기의 반을 알려주고 내일부터는 교복을 입고 오라며 무안을 주고 자리를 뜹니다. 슬기는 3학년 2반을 찾기 위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강당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강당으로 걸어갔습니다. 입학식을 준비하느라 학생과 선생들로 북적였습니다. 막 식을 시작할 무렵 어떤 할머니가 꽃을 사라며 호객행위를 합니다. 경비는 할머니를 내보내려고 했지만 꽃을 다 팔지 않으면 못 나간다며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때 훤칠한 키에 명품 옷을 입은 한 학생이 할머니에게서 꽃다발을 모두 다 사갔습니다. 슬기는 그 아이를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학생은 자신의 아빠로 보이는 사람과 정답게 대화를 나누고는 곧이어 강당에 올라갑니다. 그 학생의 이름은 유제이, 채화여고의 스타이자 모든 걸 가진 것처럼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슬기는 다른 학교 교복을 입고 있었기에 경비원에 의해 강당에서 나가게 되었고 방송으로 흘러나오는 유제이의 목소리를 들으며 3학년 2반을 찾아 반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반에서는 교실 내에 있는 TV로 입학식을 보고 있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의 따가운 눈초리를 받으며 슬기는 아무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내 TV를 끄고 기계처럼 학사 일정을 읽는 담임과 아무렇지 않게 그 일정을 받아 적는 반 학생들의 모습이 슬기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한 학생이 담임에게 유제이의 반을 묻자 이구동성으로 다른 학생들까지 궁금하다며 아우성을 쳤습니다. 소란 속에 문이 열리고 아까 강당에서 봤던 유창하게 영어를 구사하고 무엇 하나 빠지는 게 없어 보이는 유제이가 서 있었습니다. 담임은 제이에게만 따뜻한 눈빛과 기대가 크다는 말을 건네며 자리를 떴습니다. 제이는 담임이 서 있었던 교탁에 가만히 서서 자신을 쳐다보는 학생들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리더니 슬기가 가져온 캐리어가 열려 옷가지들이 쏟아졌습니다. 슬기는 다급하게 일어서서 캐리어를 정리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제이는 말없이 슬기에게로 다가갔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한국대학교 키링을 주워서 보고 있으니 슬기가 조금 날선 말투로 돌려달라고 말합니다. 제이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키링을 슬기에게 돌려줍니다. 제이는 자신이 앉을 자리를 천천히 탐색하더니 슬기의 옆자리에 가방을 걸고 앉았습니다. 제이의 행동을 지켜보던 다른 학생들은 제이의 선택에 놀란 듯 보였습니다. 제이가 슬기에게 다정한 인사를 건네며 이름을 말하려고 하자 슬기는 그 말을 뚝 끊었습니다. 이름을 안다고, 유제이인 거. 경계하는 고양이 같은 태도에 제이는 슬기를 흥미롭게 쳐다봤습니다. 쉬는 시간 화장실에서 나온 슬기의 앞에는 3명의 학생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이의 옆자리에 앉고 싶다며 슬기에게 다짜고짜 자리를 바꿔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자기들끼리 가위바위보를 하자면서 슬기를 혼자 두고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나리라는 학생이 대뜸 슬기에게 자기랑 자리를 바꿔주면 가격에 상관없이 원하는 걸 하나 사주겠다고 말합니다. 다른 친구들은 그 말에 아우성을 쳤습니다. 슬기는 소란을 정리하고 나리의 자리를 물었습니다. 교실 한가운데 2번째 줄로 칠판도 잘 보이고 공부하기 딱 좋은 자리였습니다. 슬기는 나리와 자리를 바꾸기로 하고 세면대에서 손을 씻었습니다. 갑자기 화장실 문이 열리고 제이가 들어왔습니다. 슬기의 손을 잡고 점심을 같이 먹자고 말하며 슬기를 데리고 나갑니다. 제이에게 손이 붙잡힌 채 복도를 걷는 슬기를 다른 학생들이 모두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유제이라는 사람이 채화여고에서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점심을 먹고 난 뒤 슬기는 자신의 짐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맨 뒷자리에 앉아있던 범수가 슬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슬기는 자리를 옮기기로 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범수는 제이가 허락했냐고 되물었습니다. 슬기는 내가 자리를 바꾸는 걸 왜 유제이의 허락을 맡아야 하냐며 받아쳤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슬기가 자리를 옮긴 걸 확인한 제이는 슬기에게 왜 여기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고는 자신한테 말을 하지 그랬냐며 슬기의 옆자리에 앉은 사람한테 비키라는 듯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자 슬기가 민폐를 끼치지 말자며 제이를 말렸고 제이는 잠시 슬기를 쳐다보더니 알겠다며 원래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제이의 옆에는 나리가 기대에 찬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잘 부탁한다는 나리의 말에 제이는 서늘한 미소를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슬기는 채화여고 교복을 중고거래로 구매하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구매자는 마치 슬기를 조종하듯 길을 알려주며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오라고 합니다. 슬기는 어느 모텔 앞에서 멈췄고 머지않아 모텔 주차장에서 한 자동차가 나왔습니다. 슬기는 교복을 건네받고 세탁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세탁소 너머 이 모든 걸 어디선가 지켜보는 듯한 연출이 등장합니다. 다음날 슬기는 채화여고 교복을 입고 등교를 했습니다. 반에 들어서니 떠들썩했던 반이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다들 슬기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슬기는 어제와 다른 분위기를 느끼며 조심스레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물함에 가기 위해 일어선 슬기에게 나리는 고의적으로 어깨를 부딪힙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먹고 있던 주스를 대놓고 슬기의 옷에 흘려버리죠. 나리는 가식적인 말투로 미안하다고 사과합니다. 괜찮다고 말하는 슬기를 비웃으며 근데 어디서 이상한 냄새가 안 나냐고 반 아이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크게 말했습니다. 마치 모텔에서 거래한 걸 아는 듯이 슬기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합니다. 슬기는 그 순간 중학생 때 괴롭힘을 당했던 기억이 스쳐 지나가며 공황 증세가 찾아옵니다. 제이가 반에 들어서는 순간 상황은 정리됐고 슬기는 화장실로 도망치듯 달려갔습니다. 얼룩을 지우느라 다 젖어버린 셔츠를 입고 슬기는 담임 선생님의 과목인 수학 쪽지 시험을 쳤습니다. 척척 풀어나가는 다른 친구들과 달리 슬기는 아직 나가지 않은 진도의 문제를 보면서 당황합니다. 결국 쪽지 시험을 망쳤고 천천히 답을 부르는 제이를 뒤로 한 채 슬기는 교실에 나섰습니다. 학교 뒤편에서 슬기는 자신이 모텔 앞에서 교복을 거래하고 있는 사진이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는 걸 확인합니다. 댓글에는 더럽다, 냄새난다, 채화여고의 위상을 다 망친다는 등의 악플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 말을 짚으며 한숨을 내쉬던 도중 슬기의 핸드폰에서 알림이 울렸습니다. 교복 중고 거래를 한 판매자한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메시지는 이미지 한 장, 명문학원이라고 써져 있는 시험지였습니다. 그 시험지에는 오늘 학교에서 치른 수학 쪽지 시험과 똑같은 문제가 7문제 가까이 있었습니다. 슬기는 그 사진을 보고 명문학원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명문학원에서 상담을 받는 도중 슬기는 어지럼증을 느끼며 부모님과 상담을 해보겠다고 하고는 상담실에 나갔습니다. 정신과 약의 부작용이었는지 시야가 흐릿해 손으로 벽을 짚어가며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한층을 내려가니 입구에는 채화여고 쪽지시험 풀이집이라고 적힌 수십 권의 책이 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풀이집을 한 권 손에 쥐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뒤쪽에서 강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슬기는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강의실 앞으로 갔고 수업을 몰래 촬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뒤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까 상담을 했던 실장의 목소리였습니다. 학원 수강생인 줄 알고 가까이 다가온 실장은 슬기의 얼굴을 확인하고 아까 상담을 받았던 학생이라는 걸 기억합니다.
슬기는 프리집을 떨어뜨리고 실장을 피해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운 좋게 엘리베이터가 서 있어 곧바로 탄 슬기는 CCTV를 피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3층을 눌러 엘리베이터가 섰고 문이 열리니 제이가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위쪽에서는 실장이 도강생이 엘리베이터 안에 있다고 외치며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슬기는 제이에게 간절한 눈빛을 보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이는 슬기에게 자신이 쓰고 있던 모자를 씌워주고는 강의실 옆에 옥상으로 가는 계단이 있다고 몰래 알려줍니다. 거기에 숨어 있으면 자신이 가겠다고 하며 슬기를 엘리베이터에서 꺼냅니다. 수업이 끝나 학생들이 몰려 나오는 중이었었기에 그 인파에 섞여 슬기는 옥상으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실장은 인파에 가려진 슬기를 보지 못하고 바로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옥상에 도착한 슬기는 구석에 숨어 몸을 웅크렸습니다. 중학생 때 학교 옥상에서 괴롭힘을 당했던 때가 다시 슬기를 괴롭혔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슬기의 앞에 그림자가 집니다. 슬기의 모자가 들리고 슬기는 고개를 들어 자신 앞에 서 있는 사람을 확인합니다. 제이는 슬기에게 웃으면서 손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제이는 어떻게 슬기가 위험에 빠진 순간 딱 학원에 있을 수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슬기를 고의적으로 괴롭히고 마치 훔쳐보는 것 같은 존재는 누구일까요? 슬기와 제이의 위험하고 아슬아슬한 관계의 시작을 보여주며 1부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써니의 경쟁은 총 8부작으로 일반적인 드라마보다는 회차가 짧은 편입니다. 그렇기에 스토리가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쉴 틈 없이 몰아칩니다. 써니의 경쟁이 방영되었던 한 달 동안 저는 매번 드라마를 기다리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써니의 경쟁을 즐겁게 감상할 수 있었던 건 앞서 말했듯 탄탄한 스토리와 세심한 연출, 주연 배우들의 연기력이었습니다. 웹툰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음에도 납득이 가는 개연성에 오히려 원작보다 더 재밌게 본 것 같습니다. 가장 흥미로웠던 요소는 우슬기와 유제이의 관계성이었습니다. 드라마 초반에는 유제이라는 인물이 안개 같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슬기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슬기를 괴롭게 하는 주체가 되기도 하죠. 이는 1부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슬기가 채화여고 교복을 구매하기 위해 연락을 나눴던 중고거래 판매자 기억나시나요? 갑자기 슬기에게 명문학원 시험지를 보내기도 했었죠. 드라마가 모두 끝난 후 감독님의 오피셜로 중고거래 판매자는 유제이였던 걸로 밝혀졌습니다. 어떻게 제이는 슬기가 교복을 중고거래로 구매할 거란 걸 알았을까요? 슬기가 자리를 옮겼을 때 제이와 대화했던 장면에서 알아차립니다. 슬기는 제이가 오기 직전 핸드폰으로 중고거래 어플에 채화여고 교복을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이가 다가왔고 슬기는 빠르게 핸드폰을 덮었지만 그 찰나의 순간에 제이는 슬기의 핸드폰을 확인했던 겁니다. 제이는 자신의 허락도 없이 멋대로 자리를 바꾸고 다른 애들한테 민폐를 끼치지 말자는 앙큼한 말로 자신의 행동을 방해하는 슬기에게 일종의 벌을 내린 셈이었습니다. 한 번의 약속 장소를 알려주지 않고 어느 건물을 끼고 우측으로 돌아라, 편의점 좌측으로 건너라 등등 슬기를 체스판 위의 말처럼 다루었죠. 그리고 모텔 앞에서 거래하는 사진을 찍은 것 또한 제이의 행동이었습니다.
그걸 페이스북에 제보한 사람 또한 제이였습니다. 전학 첫날 슬기의 옆자리에 앉고 다정하게 말을 걸며 점심을 같이 먹자면서 호의적으로 다가왔던 사람이 맞는지 유제이라는 캐릭터의 양면성이 초반부에 확연히 드러납니다. 시청자로 하여금 제이가 슬기에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 것인지 궁금하게 만들죠. 드라마에는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이런 요소들이 가득합니다. 유제이의 사이코패스적인 면모를 하나 더 언급해 보겠습니다. 슬기는 어렸을 때 미아가 됐었죠. 그때부터 슬기가 살아야 했던 삶은 고난 그 자체였습니다. 즉, 슬기에게는 누군가가 자신을 잊고 부모님이 자신을 잃어버렸던 기억이 트라우마처럼 남아있을 겁니다. 일부에서 제이가 슬기의 손을 잡고 급식실로 이끌던 장면에서 제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잃어버리지 않게 손 꼭 잡으라고. 어떻게 보면 이 대사는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이는 명백히 제이의 의도가 담긴 대사였습니다. 슬기가 학교에 처음 온 것이 맞지만 학교에서 길을 잃는다는 건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닐 뿐더러 설령 잃어버리더라도 금방 길을 찾을 수 있는 곳이 학교이기도 합니다. 드라마를 보다 보면 제이의 말이 슬기의 트라우마를 겨냥한 말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제이는 슬기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슬기가 가진 과거를 제이는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이 부분은 드라마를 감상하시면서 확인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한 슬기는 제이가 생각한 만큼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보다 보면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제이의 예측을 빗나가는 슬기의 모습과 시시각각 변하는 서로에 대한 심리 변화가 아주 재미있습니다. 이 부분도 염두에 두고 감상하시면 더 재밌게 감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드라마에 몰입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공들인 연출 덕분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연출은 3부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슬기는 보육원 선배 병진이 중 정신과 약을 먹으면서 공부했었던 걸 기억하시나요? 몰래 훔쳐온 약이 슬슬 바닥을 보일 찰나 반의 학생이 슬기에게 종이약을 대뜸 건네줬습니다. 종이약을 준 사람은 조아라라는 등장인물입니다. 아라는 제이의 동업자였습니다. 제이와 아라는 채화여고 내에서 정신과 약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슬기는 약이 떨어져 병원을 전전했지만 시골과 달리 서울에서는 ADHD 검사를 받아야지만 약을 처방받을 수 있었고 검사료는 2~30만 원에 달했습니다. 그 돈을 낼 수 없었던 슬기는 SNS로 약을 검색하다가 종이약 사진이 프로필인 계정에서 약을 판다는 게시글이 올라온 걸 확인합니다. 슬기는 계정을 보고 자신에게 종이약을 건네주었던 아라임을 직감했으며 거래를 하고 싶다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 시기는 슬기와 제이의 사이가 틀어진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따로 다루지 않겠습니다. 슬기는 거래 약속을 정하고 거래 장소로 나갑니다. 이들의 판매 방식은 돈을 놓을 위치를 알려주고 돈을 가져가면 약을 그 장소에 두고 가는 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슬기는 정한 장소에 돈을 넣어놓고 몰래 숨었습니다. 판매자를 알아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판매자가 제이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복 차림에 후드를 뒤집어 쓴 채로 돈을 가져가고 약을 두는 제이를 발견합니다. 슬기는 그걸 보고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죠. 제이는 슬기의 모습에 잠시 놀라지만 이내 평정심을 되찾았습니다. 슬기는 약을 확인하고는 기존에 먹던 약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덜컥 겁이 난 슬기는 제이에게 약을 돌려주며 없던 거래로 하자고 합니다. 제이는 의아해하면서 물었습니다. 약 없이 정말 공부할 수 있겠냐고.
이 약은 기존의 슬기가 먹던 약보다 훨씬 효과가 좋으니 자신을 믿고 먹어보라고 합니다. 슬기는 자신의 손에 놓인 약을 보며 고민을 했습니다. 결국 거래 장소 근처에 있는 화장실에 들어가 약을 털어넣었습니다. 수돗물과 함께 삼키고 뒤를 돌아 슬기는 감았던 눈을 뜹니다. 그러자 갑자기 지진이라도 난 듯 화장실이 제멋대로 흔들리더니 세면대를 다시 쳐다보자 세면대와 함께 있던 거울에서 엄청난 물줄기가 쏟아져 나옵니다. 이는 제이가 말한 대로 슬기가 기존에 먹었던 약보다 더 강한 약이라는 걸 보여주는 연출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점진적으로 쌓인 유제이와 우슬기의 서사, 그들의 과거, 또 배경음악까지 모두 더해졌을 때 비로소 완벽하게 느낄 수 있는 고급진 연출이었습니다. 드라마 내에서 이런 연출들이 종종 등장하고 그럴 때마다 제작에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알 수가 있는 작품입니다. 흔히 이 드라마를 좋아하는 팬들은 변방의 유플러스 TV에서 타 OTT까지 진출한 개천에서 용난경우라고도 말합니다. 이를 짧게 설명하자면 해당 드라마는 제작 과정에서 다사다난한 일들이 있었고 방영할 수 있는 플랫폼이 유플러스 모바일 TV 한 곳이었습니다. OTT로 존재하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었던 유플러스 TV에서 방영을 했으니 넷플릭스나 티빙과 같은 대형 OTT에서 방영했을 때만큼의 시청률과 관심은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드라마는 회차가 진행될수록 소소한 이슈를 가져왔으며 종영 후에는 넷플릭스를 비롯한 다른 OTT에 모두 등록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저도 드라마를 보기 위해서 유플러스 모바일 TV를 구독했던 사람으로서 좋아하는 드라마가 잘 되는 걸 보니 기분이 무척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듣도 보지 못한 플랫폼에서 방영한 드라마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킬링타임용으로도 한번 드라마를 정주행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오늘은 드라마 선의의 경쟁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사실 이 드라마는 어떻게 보면 마이너한 취향입니다. 그래서 몽땅 다락방의 소재로 다루어도 괜찮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이기에 내용 자체에 자극적인 요소가 많고 공중파에서 다루는 드라마와는 확연히 다른 결을 보이는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가지고 온 건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드라마이기도 하고 그런 마음을 담아내면 방송을 들어주시는 청취자분들에게도 이 작품을 애정하는 마음이 잘 전달되지 않을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앞으로 이렇게 다양한 여성 캐릭터들이 드라마 자체를 이끌어가는 작품이 더 많이 등장하고 흥행했으면 하는 바람에 가져온 것이기도 합니다. 미디어에 비춰지는 여성들이 다채로운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하반기가 시작된 9월입니다. 이번 달도 청취자 여러분들은 자주 행복하고 자주 웃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몽땅 다락방의 순무였습니다. 지식과 감성, 약간의 넋두리까지 공존하는 본격 일방향적 수다의 장, 몽땅 다락방입니다.